성단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달빛 아래 펼쳐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잣집 셋째 딸이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은 단 하나, 바보 머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언니들은 코웃음 쳤지요. 하나 침묵 속에서 머슴을 바라보던 연하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던 말년, 한양에서 하루 길쯤 떨어진 고을에 재산 많기로 소문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곳간마다 쌀과 콩이 넘쳐 흘렀고 논밭은 사방 수십 리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아전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하나 그 집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리는 소리라곤 곳간 자물쇠 소리와 셈 따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식구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하인들은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재산은 많았으되 마음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셋째 딸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어려서부터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밝혔고 저작거리에 나가도 사람들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하나 연하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 틈에 끼기보다는 마루 한쪽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도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했고 누가 물어야 겨우 한두 마디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리 조용한가?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하나 연하에게는 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었지요. 말은 하지 않았으되 눈은 늘 누군가를 따라다녔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하인의 손끝을, 곳간 열쇠를 쥔 첫째 언니의 얼굴을, 셈을 따지는 둘째 언니의 입술을 연하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물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이었지요. 첫째 언니는 일찍이 혼처를 정했습니다. 인근 고을 사또의 아들과 혼약을 맺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그 일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냈고 어머니는 그런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셈에 밝았습니다. 곡식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렸고 소작인들과 셈을 따질 때면 한 톨의 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딸에게 곳간 장부를 맡겼고 집안 살림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하나 연하는 달랐습니다. 혼처 이야기가 나와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 살림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늘 외딴 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거나 뒷동산을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건지 모르겠구나.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는 바보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동이었습니다. 그를 몰랐고 셈도 할 줄 몰랐습니다. 10살 무렵 떠돌이로 이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복동은 힘은 있었으되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라 하면 너무 많이 되고 곡식을 말리라 하면 비가 오는데도 그냥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녀석은 머리가 텅 빈 게 분명해. 하나 복동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밤늦도록 일해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동을 말 잘 듣는 짐쯤으로 여겼습니다.
복동은 늘 마당 한쪽 행랑채에서 잠을 잤고 밥은 혼자 구석에서 먹었습니다. 아무도 복동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복동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이 예외였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가끔 마당을 지나다 복동을 보았고 복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은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하나 연하의 눈빛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복동을 바라보는 연하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집안을 쥐고 있던 노부인이 병원에 들었습니다. 연하의 할머니였습니다. 이 집안의 실세이자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지요. 노부인이 쓰러지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는 발소리가 잦아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속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첫째 언니는 어머니와 함께 노부인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고 둘째 언니는 곳간 장부를 더욱 꼼꼼히 뒤적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었고 집안 사람들은 저마다 눈치를 보았습니다. 연하만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뒷동산을 바라보거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때로는 복동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부인이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노부인은 이불 속에 누워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야. 예, 할머님.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연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노부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이 웃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냐? 예.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봄이 오기 전 노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사람들은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아전이 불려왔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노부인은 재산을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 딸에게는 논밭의 반을, 둘째 딸에게는 나머지 반과 곡간의 곡식을 주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이 문제였습니다. 셋째 손녀 연하에게는 머슴 복동을 준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첫째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상속으로 준다니요. 둘째 언니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도 바보 머슴을 말입니다.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유언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 하나가 무슨 상속이냐? 그것도 쓸모없는 바보를 주다니. 사람들은 웃었고 연하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첫째 언니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받을 것은 받았으니 나가서 살거라. 둘째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바보 하나 데리고 무슨 살림을 꾸린다고. 우습기도 하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 그리고 할머니가 쓰던 낡은 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연하는 그것들을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을 때
복동이 서 있었습니다. 복동도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오겠느냐? 연하가 물었습니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씨.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둘이 짝을 맞추었구나. 저것들이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 연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봄비가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빈 초가였습니다. 오래전 소작인이 살다 떠난 집으로 지붕은 낡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곳이 이제 연하의 집이었습니다. 초가는 생각보다 더 허름했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아궁이는 무너져 내렸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연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상도 솥도 이불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복동은 말없이 집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고치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복동은 그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메우고 아궁이를 다시 쌓았습니다. 연하는 마을로 나가 품을 팔아 쌀을 샀고 나무를 뜯어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연하는 그 별들을 세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복동아, 예, 아씨, 너는 왜 따라왔느냐? 복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 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것이 다냐? 예. 연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초가의 낡은 문이 삐걱거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보기에 복동의 농사법은 이상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간격이 제각각이었고 물을 주는 양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일항을 만드는 방향도 남들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무슨 농사가 되겠나? 하나 복동은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씨앗을 한쪽에만 몰아 뿌렸고 어느 날은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그런 복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동아, 내가 하는 대로 하거라. 예, 아씨. 시간이 흐르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복동이 하는 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동은 날씨를 알았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과연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사흘 뒤에는 바람이 셀 것입니다. 사흘 뒤 강풍이 불었습니다. 연하는 점점 더 복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복동은 밭일은 서툴러 쓰되 하늘의 기운과 땅의 흐름을 읽는 데는 귀신 같았습니다. 복동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냥 느껴집니다, 아씨. 느껴진다니. 바람 냄새가 다르고 구름 모양이 다릅니다. 땅도 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냅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동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은 타는 듯 뜨거웠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비웃었습니다. 바보 하나 믿고 농사 짓는다더니 이제 굶어 죽겠구나. 하나 복동은 가뭄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물이 고이는 곳에 도랑을 파두었고
그늘이 지는 곳에만 씨를 뿌려두었습니다. 다른 밭들이 말라갈 때 복동의 밭만이 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바보가 어찌 저런 농사를 지었나? 하나 놀람은 이내 시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연화의 밭에 돌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은 도랑을 막아버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씨. 왜냐?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화를 내는 법이지요. 연화는 복동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복동의 밭에서 곡식이 익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되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연화는 그 곡식의 일부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는가?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니까요. 그날 밤 마을에는 연화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금방 고을에서 온 장사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동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복동이 아니냐? 복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사치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 유명하던 복동이 말이지. 연화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을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한때 우리 고을 제일 가는 지주의 살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사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주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복동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농사를 지었지요. 결국 망했습니다. 복동을 탓하며 내쫓았습니다. 복동의 잘못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 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지요. 장사치들이 돌아간 뒤 연화는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씨. 그래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동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너는 바보가 아니지. 복동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아씨. 처음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 왜 바보인 척했느냐? 복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떠돌다가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가 영리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했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농사, 장사, 땅 매매, 온갖 일에 저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하나 잘할수록 주인의 욕심은 커졌습니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주인은 저를 탓했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보인 척 살았습니다. 바보로 살면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쉽게서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내 눈빛이 달랐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다. 복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다. 복동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는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아, 나도 고백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아씨?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시기 전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나는 재산이 필요 없었다. 복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를 시험하셨다. 재산이 아닌 사람을 알아보는지 시험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주셨다. 저를요. 그렇다. 할머니께서는 너를 알고 계셨다.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을, 내가 진짜 보물인 것을 아셨다. 연하는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할머니의 뜻을 알았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아니,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 복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일어나거라. 우리는 주인과 머슴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이다. 복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마당에 빗방울이 튀었고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는 웃었습니다. 복동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옛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언니의 집안이 송사에 휘말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혼처로 정했던 사또 아들이 과거에 낙방하고 술과 노름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첫째 언니는 물려받은 논밭을 팔아 남편의 빚을 갚았으되 빚은 끝이 없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더 심했습니다. 곡식값이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곳간에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믿었던 소작인이 도망가면서 장부까지 들고 사라졌습니다. 둘째 언니는 밤낮으로 셈을 따졌으되 잃어버린 재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씨의 언니들이 모두 망했다고 합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프다? 하나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다. 찾아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연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옛집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동과 함께 밭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고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듬해 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초가 앞에 선 어머니를 보고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연하야.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복동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망했다. 내 언니들도 아버지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어찌된 일입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집도 땅도 모두 빼앗겼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계십시오. 뭐라고? 이곳이 비좁기는 하나 어머니 한 분 계실 자리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너를 버렸다. 너를 내쫓았다. 어찌 내 집에 얹혀 살 수 있겠느냐.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동이 방 밖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행랑채를 고쳐두겠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연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첫째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둘째 언니가 왔습니다. 모두 갈 곳 없는 신세였습니다. 연화의 작은 초가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복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찌 먹여 살리시겠습니까? 연화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밭에서 나는 곡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복동아, 솔직히 말해다오. 도와야 하겠느냐, 외면해야 하겠느냐? 복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아씨의 마음을 따르십시오. 내 마음은 흔들린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 그들은 내 가족이다.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것입니다. 연화는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복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씨를 따를 뿐입니다. 아씨께서 돕겠다 하시면 돕겠습니다. 외면하시겠다 하시면 외면하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화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밭을 일구고 집을 돌보고 함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첫째 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둘째 언니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양반집 딸이다. 어찌 밭일을 할 수 있느냐?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양반도 상놈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찾으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부터 하겠다.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동은 모두에게 일을 가르쳤습니다. 씨 뿌리는 법, 물 주는 법, 김 매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첫째 언니는 손에 물집이 잡혔고 둘째 언니는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나 시간이 지나며 모두 익숙해졌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첫째 언니의 얼굴에는 옛날의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언니는 곡식을 세는 대신 밭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과 나물 몇 가지뿐이었으되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둘째 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동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복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씨, 잘하셨습니다. 아직 모른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첫걸음은 내디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밭에서 곡식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이듬해 가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동의 가르침대로 농사를 지은 밭에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고 금방 고을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연화댁 밭에서 곡식이 산더미같이 났다더라. 연화는 곡식의 절반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요.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일로 연하에 대한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집을 차지했던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연하 아씨, 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씨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집과 땅 문서를 돌려드립니다. 연하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것을 팔아서 마을에 서당을 지어 주십시오. 빚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당을요? 예.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합니다. 빚쟁이는 감동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할머님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 할머니께서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시험하셨다. 재산은 나누면 줄지만 사람은 믿고 키우면 늘어난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선택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그렇다. 너는 재산보다 귀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에 서당이 세워졌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연하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하와 복동에게 물었고 두 사람은 성심껏 도왔습니다. 첫째 언니는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언니는 아이들에게 셈을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모두가 제 몫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고을 수령께서 연하 아씨를 부르십니다. 연하는 복동과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수령은 연하를 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아씨께서 마을을 잘 이끌고 계시다니 기쁘오. 과찬이십니다. 이 고을의 모범이 되는 집안이요. 포상을 내리고자 하오. 수령은 비단과 쌀을 하사했습니다. 연하는 받아쓰되 그것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하를 칭송했습니다. 저런 어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연하는 늘 겸손했습니다. 모두 복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초가는 이제 작은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밭에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연하와 복동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아, 우리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아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이 생겼다. 예. 연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안다. 무엇입니까? 재산은 쪼개면 줄어들지만 사람은 믿으면 불어난다는 것이다. 가장 큰 상속은 사람 하나였다. 복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감사하다.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재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복동을 알아보았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일구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냥 재산보다 한 사람의 마음이 귀하다고 말이지요. 연하는 바보 머슴 하나만 받았으되 그것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